영역에서 지난 두 주에 했던 그 주 영역처럼 얘도 후루룩 지나가긴 해요. 근데 조금 전공서가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 난이도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OT를 드리면 또뭐 수금 이렇게 해서 4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역은 뭐 이번 주에 자원이 끝나고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소비가 두 개가 끝났는데 소비가 조금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에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수요일 날 재무 들어가고 이제 금요일 날 소비 들어가는 건데 그게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음, 자원관리 쪽,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특이하게 자원관리가 나왔어요. 2점짜리가. 물론 하나는 그냥 맞출 수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긴가민가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제 기입형이니까 추정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모형은 아니고 옛날 모형이긴 한데, 최근 전공서에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공을 하셨는지 하나 출제를 했고, 재무 쪽은 이제 뭐 주택연금이 나왔다 그래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워낙에 주거 쪽이긴 하니까 재무 쪽은 좀 안 나오고 소비 쪽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는 법률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뭐 시장 문제가 좀 나오고 해서 하나는 이제 법률 문제 기출 문제긴 한데 이제 법률 내용이 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법률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일부는 어렵고 일부는 이제 소비자 정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반복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 쪽 관련한 거는 이제 전공서를 하나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거기는 소비자 파트는 아니고 그냥 그 경제 파트 쪽에 있는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에 그 사회 기출 뭐 그쪽에서는 가끔씩 아니면 사실은 수능 쪽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거여서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그걸로 그냥 4점이 나와서 조금 너무 성의 없이 내신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좀 낯선 분야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주가 한 세 문제 한 10점이면 여기는 한 문제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한 12점, 작으면 12점, 많으면은 15점. 그러니까 한 세 문제가 보통은 나오지만 한 네 문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나왔고 배점은 뭐 한 10점 정도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 쪽을 하면 한 12점 정도 나온 셈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2점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맞기는 해요. 여기가요. 근데 그 중에 보통은 한 여기서 두 문항 정도를 최근에는 소비에서 많이 내고 있어요. 소비 쪽 파트가 이제 8점이 되거나 뭐 아니면 한 6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쪽으로 하나 그 한 문항 정도 한 4점이 크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 문제에 조금씩 등장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일정표 나와 있는 게 있고 이제 수업 자료가 있고 선생님들 8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기출 영역들 해서 자원관리, 재무, 그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그냥 딱 보셔도 자원관리 쪽은 다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여기는 지금 뭐 일반 관리 쪽도 네, 18년 이후로는 뭐 투입이라고 해서 오늘 뭐 그 기출 보겠지만 투입 요걸로 그냥 용어가 들어갔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가사노동 쪽에서 뭐, 네, 신가정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론이 하나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하단에 쫙 비어 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가사노동의 사회화하고 기회비용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요거 있고 또 하단에 쫙 비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자원관리학은 기출문제에서 반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거 대신에 이제 가정 경제, 그러니까 재무 쪽이 작년 문제는 없지만 25년도에 뭐 경상소득, 24년도에 명목소득, 22년도에 뭐 재무제표, 그다음에 20년도에 뭐 중위소득해서 뭐 한 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달아 지금 24, 25는 연달아 나오긴 했거든요. 딱 소득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가 작년에 살짝 비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소비 쪽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요 파트 하시는 교수님들이 일단은 소비는 전공을 하시고 재무를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사노동보다 보통 시간 쪽 연구물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소비 파트는 기본 세팅으로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문제 정도를 어디서 낼까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근데 그거를 이제 2점짜리로 낼 거냐, 지금 재무 쪽처럼 이제 한 4점 정도, 지금 25년이나 뭐 24년 이런 문제들은 4점짜리예요. 큰 문제로 낼 거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하는 자원관리나 뭐 다음 주 초반에 하는 이번 주에 이제 자원관리하고 아마 재무가 후반에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상대적 기출이 적어요. 그래서 다음에 낼 때는 이거 위치를 한번 바꿀까 생각 중이긴 해요. 소비를 앞에 넣는 게 나으실 것 같다. 예. 이쪽이 훨씬 많고 들어가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옛날 분 말고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가시면 새로운 영역들 문제가 막 나와요. 근데 소비 파트가 이제 소비자 쪽에서 제가 또 이렇게 소비시장, 의사결정, 뭐 보호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드리긴 했지만 소비시장 쪽으로 가시면 마케팅 쪽 선생님들이에요. 그 경영학 쪽에 마케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고 이제 구매의사결정하고 보호 쪽이 이제 소비자 행동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어서 약간 성향이 달라요. 작년 문제는 시장이 처음 나오고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이 나오는데 법률 중에 표시광고법까지 더 세부 법률이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철회권 쓰는 거 말고 몇 개 법률을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 이게 법률 조항이 나오면 좀 별로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셔가지고 그런 파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그 기출 프린트에는 이제 1페이지에는 오늘 이제 가사노동 하시면은 기출 문제 풀어보는 연습하고 몇 가지 지금 4페이지까지 기타 자료가 있으니까 그림 자료는 여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보시면 얘는 꼭 하고 가라고, 얘는 기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꼭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관리 쪽이 이제 방통대 책 빼고는 거의 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본인들 자료가 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자원관리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강가정을 위한 자원관리 책인데 제가 이제 그 가정경제학은 요 책에서 제가 드리긴 했거든요. 이 책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 찾아봐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이거 드리긴 했고 혹시 자원관리학 쪽 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뭐 저걸로 보셔도 되기는 해요. 뭐 그런 것들 있고 재무관리 쪽도 뭐 방통대 책을 일단은 방통대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뭐 현역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는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시면 그냥 재무관리 하면은 경제학과 재무관리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필요는 없고 뭐 자산부채 형성하는 거 정도, 뭐 예산 관리하는 거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 책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정리본은 다 여기 학원 교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쪽은 의사결정 쪽은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하고 가치 소비 시대의 의사결정 두 책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이 낫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보시고 학부 때 쓰신 책이 있으면 그냥 그거 쓰세요. 예. 요거는 뭐 의사결정 이론이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도 뭐 영양학이나 이런 책처럼 거의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의사결정, 소비자 의사결정, 소비자 행동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너무 많아요. 뭐 광고할 때 뭐 어떻게 소비자 현혹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보시면 좋고 요게 이제 소비하고 이제 시장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통이나 마케팅과 소비하고 좀 섞여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 소비자 시장의 이제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몇 년 되긴 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유통, 뭐 제품의 수명 주기, 저희가 하는 뭐 시장의 유형, 상품의 유형,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시려면 요 책이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책에는 여기 저희 기출됐던 이제 상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관련 책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요 책도 빌려보시는 것도, 이것도 이제 신문 같은 사례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되고, 요거 옛날 버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소비자 시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뭐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뭐 SNS 뭐 광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소비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장 문제를 조금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최신 게 좀 더 들어갔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기본 골격은 거의 같고 한 챕터 정도만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의사결정 책 하나, 시장 책 하나, 이런 정도면 돼요. 법률은 그냥 법 보시는 게 제일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 웬만한 거 다 넣어드리긴 했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나는 이쪽 파트가 전공이 너무 약해. 그러면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이제 메인으로 좀 보시고, 하나 정도를 이제 얹어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뭐, 예,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예, 여전히 별명을 다른 걸로 쓰셔가지고 예, 등업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니까 실명으로 네, 실명으로 해주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네, 학원에서 초대장을 발송을 해주시니까 학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관리. 다 앞에 뭐 자원의 유형 00년도, 환경도 03년도, 관리 과정도 최신이 10년 전, 17년도 문제, 뭐 이렇게 그의 문제 어려웠긴 했는데 이렇게 되고, 그냥 갑자기 가사노동에서 신가정경제 악화가 툭 튀어나왔지만 2점짜리. 예, 근데 2점인데 1점은 누구든 맞출 수 있었던 뭐 부분이고, 화폐가치 평가와 하면서 21년도에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나왔지만 그 문제도 기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거의 기출 문제 정도 보시면은 네, 전공서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으시는데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이제는. 왜냐면 가사노동은 예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남녀 같이 분담하는 거야 라는 그 취지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분담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네. 크게 가사노동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시간 관리 정도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시간 배분에 대한 것들만 이제 학생들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객관식의 지금 우선순위 배분도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출제는 네, 그 이론도 굉장히 심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모형이 16년도, 이것도 거의 10년 됐죠. 한번 나오더니 쏙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 이상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자원관리 학이죠. 가족자원관리, 가정자원관리로 가면 뭐 자원환경, 뭐 자원관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 보고, 이제 자원관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은 어차피 가족 파트에 있어요. 여기 가족 가면은 뭐 사티어 거, 뭐 호킨스 거, 누구 거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볼 거라서 가족에서 보시고, 의사결정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나오는 간단한 의사결정 유형만, 객관식에 있던 유형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교재 바로 들어가셔서 8페이지에 가시면은 자원의 종류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렵진 않고, 대신 어렵지 않으니까 안 보세요, 선생님들이. 알아, 안 봐. 그리고 이제 의외의 문제를 한 번씩 던져드리면은 틀리세요. 이러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뭐 자원의 종류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뭐 11페이지에도 포화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11페이지 가시면은 자원의 이제 특성과 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종류는 뭐 옛날 기출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인적하고 물적, 혹은 뭐 인적하고 뭐 비인적,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그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원이냐,
그거 왜냐?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경우에는 비인적 자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력은 인적 자원인 거니까 이제 그런 건 뭐 어렵지 않고 옛날 문제야 뭐 개념도 쓰고 얘도 쓰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내요. 예. 누가 그렇게 내겠어요? 뭐 그냥 당연히 주는 문제니까. 그리고 글쓰기 잘하죠. 인적 자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 자원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 않고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적 비인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요거 이제 인적 자원은 하위 유형이 이제 개인적과 대인적이 한 번 더 나뉜다. 8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나오고 박스 펴 보시면은 그래서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또 한 번 구분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 요 개인적 자원의 유형일 수도 있고 요소일 수도 있고 차원일 수도 있고 아무런 뭐 타이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자원의 요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유형, 뭐 차원, 내용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자원을 조금 더 다시 하위 카테고리 나눈 건데 이게 한번 가사노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길래 하위야. 그냥 개념에 상위 개념에 하위 개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대인적 자원은 그건 없어요. 사람 간의 형성이 되는 거니까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뭐 협동, 뭐 의사소통, 뭐 친밀, 뭐 충성심, 뭐 애정, 뭐 다 그쵸. 대상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 자원 혹은 인적 자원의 하위라고 인적 자원의 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인적 자원 일단 네 가지가 나오면 여기에 그 앞에 이 개자를 빼고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체 정시 인지 해석 왠지 그 교육론에 있는 학습 목표의 유형 같아. 인지적, 정의적, 운동기능적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인지, 정신, 신체인데 지적, 심리적, 운동기능은 조금 하긴 하지만 신체적 써도 이 용어도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 느낌, 지덕체 같은 예전엔 초등학교 지덕체였는데 이런 정도 되고 추가가 된 게 이제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추가가 돼요. 개인적 자원에 시간이란 요소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시간을 자원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거 작년 문제에서 한번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자원이라고 하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신체적 요소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나의 뭐 신체니까 뭐 키, 몸무게, 뭐 체력, 뭐 나이 다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떤 분들은 다리가 긴 게 그냥 하나, 그 자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모델 중에는 부분 모델 있죠. 손 모델만, 뭐, 뒷목만, 뭐, 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충분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 뭐, 심리적, 정서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감정하고 태도, 선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이라는 건 지적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히 이제 뭐 판단력 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쓰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 요소도 그냥 시간이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뭐 나중에 뭐 가용 시간 뭐 이런 것도 분류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에요.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비인적은 이 인적하고 이제 그 위치가 사람 밖에 있는 것들, 사람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적과 비인적은 인적은 당연히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형태가 잘 없어요. 상대적으로 책상은 형태가 있잖아요. 선생님 몸속에 있는 기초대사량은 없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형태의 뭐 확실성 여부 그리고 형태가 잘 구분이 안 되면은 측정이 어려워요. 기초대사량 요즘 기계가 있지 뭐 옛날엔 측정을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래서 뭐 측정도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뭐 형태, 뭐 측정, 뭐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편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인적 자원의 개인적 자원, 대인적 자원, 그다음에 개인적 자원의 또 하위 이런 정도 카테고리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전공서에는 요 분류가 있는데 포화과도 안 나온 상태라서 여기가 나올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배분의 목적이 이득을 낼 목적, 이 자원을 썼는데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면은 경제적 자원이고
그냥 자원을 소비만 할 목적으로 쓰게 될 경우에는 비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학습 시간은 어떤 그 소득을 꼭 돈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투자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학습 시간은 경제적 자원이긴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뒤에 이제 그 시간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의무생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입 노동을 창출하거나 뭐 가사 노동을 하거나 여러분들 같은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이 의무생활 시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수익이라든가 어떤 그 생산물을 창출할 때 쓰는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시간은 이렇지만 선생님들 뭐 산책을 나가요. 산책 시간 이런 거는 이거는 굳이 내가 산책을 통해서 마음의 정서적 안정이라는 아웃풋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쉬러 가는 거잖아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어떤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경제적 자원은 생산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 시간을 어디다 쓸지를 고심을 해요. 나한테 2시간이 있었을 때 조금 더 투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좋은 것들에 이제 선정을 한다는 거죠. 뭐 이 시간을 학습에 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난 지금 학생인데 이 시간 학습에 써서 장학금을 받을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왜냐하면 생산물이 보이니까. 반면에 비경제적으로 그냥 그 자원을 허비한다는 게 소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고 환경을 소비하고 뭐 그렇죠. 음식을 소비를 하고 누군가는 그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목적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향유하는 이걸 먹고 에너지를 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음미하고 향유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비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와 비경제성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뭐 화폐가 임금으로 이제 그쵸 화폐 소득, 화폐 자원을 얻어서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데 쓸 목적이냐 아니면 뭐 동전만 모으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지금은 경제적 자원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이게 무엇에 쓰는 시간인지에 따라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수면에 쓰는 시간은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물론 뭐 회복에 어쩌고 뭐 하면 또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공서에 있어서 드리기는 하는데 전공서에 있으니까 순전히 전공서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근원이 뭐고 배분 목적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가정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느냐, 밖으로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연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내에 있는 자원들, 그냥 위치 가정 내면 가족 개개인이나 뭐 가족 간이 그 인적이든 물적이든 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있고 가정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선생님들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 이런 그런 그 동료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맺고 있는 관계망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사 친구도 있고 뭐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다 가능한 거죠. 조금 더 넓히면은 이제 지역 사회나 국가.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수당을 받거나 뭐 이제 육아휴직 같은 거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공공재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은 공공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제도 가능하긴 해. 시장제는 이제 돈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세계 뭐 나중에 가면 이거 환경까지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막 이제 기름을 안 줘가지고 유가가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세계 자원이고 가정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개념이 하나 또 있긴 해요. 근데 별거 없어요. 가정 내외만 가릴 뿐이고 이제 외를 조금 더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할 뿐인데. 작년에 갑자기 신가정경제학이 나오니까 뭐지 이거 뭐 하나 또 건드리시려나 막 이러고 있긴 해요. 그다음에 10페이지의 기타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많이 있고 뭐 누구의 분류 있지만 딱히 지금은 의미가 없긴 하죠. 이렇게 자원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화가 전공서에 있긴 한데 얘를 안 내시면은 전공서에 빼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포화의 자원 분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원을 분류한 것도 특이한 기준 갖고 했긴 했지만 자원의 사용 방법까지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전공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은 그냥 큰 카테고리 자원은 6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합체시켜 주시면 딱 좋긴 해요. 이렇게 제가 출판사분들에게 합체시켜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합체를 계속 안 시켜주고 계세요. 자, 하나는 보편과 특수고 하나는 상징과 구체. 이게 왜 암기 쪽이라서 조금 그렇긴 할 뿐이에요. 이렇게 카테고리 줘서 이제 보편적인 것은 이제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 상징적인 것과 굉장히 구체적인 걸 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재화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발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것들이 돼요. 반면에 이제 특수한 거는 특수하면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녀석이 이제 사랑이라는 녀석인데 사랑은 이제 대인적인 자원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선호, 애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인적인 자원이니까 누군가하고 관련이 돼요. 저희가 We Are the World까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미 완전한 대상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은 나는 꽃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좀 꽃이라는 게 그 한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징도 아니고 아주 구체도 아닌 중간쯤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도 있고 더 이제 추상적인 것, 상징적인 것도 있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를 요 차원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나서 이거를 카테고리를 이상한 이름 붙이시긴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대인적인 자원이고, 그쵸? 대인적 자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야, 왜 원천하고 그 수익성학을 같이 섞어버린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카테고리 명이 대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인적은 사람 사이 형성이 되는 자원입니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든 지위든 정보는 조금, 요즘 정보는 조금 위치가 애매해지긴 했어요.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만인의 정보가 돼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나중에 소비자 원천 중에 개인적 원천이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AI의 등장으로 이거는 과연 정보는 과연 대인적인가? 물론 사람이 이렇게 올리거나 기계가 올리긴 해야겠지만 이거는 그냥 만인이 볼 수 있는 것이 돼서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예, 정보에 또 값어치를 가격을 매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적인 당연히 재화나 화폐 뭐 서비스 이런 것도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으니까 경제적 자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를 해요. 자, 일단 자원은 아주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확 밀리는 거니까 나중에 나는 자원을 포화까지 해볼래? 그러면 외워야 하는 사항이고 아니면 빼셔도 돼요. 이건요. 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분류하고 나서 이제 카테고리 분류한 이유는 이렇게 대인적인 자원으로 묶인 것들은 이 안에서 이동이 편하고 또 이 자원은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이 자원을 쓰면 좋다예요. 카테고리 분류했을 때 나는 이제 사람 간의 형성이 되는 우정을 나누고 싶어요. 뭐 아니면 저 사람을 뭐 견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간의 형성이 되는 어떤 목표치가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한 지위나 권한을 주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진다든가 말 그대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둘이 이제 돈독한 그 비밀이죠. 정보는 일종의 비밀을 공유한다든가 그러면 또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비밀을 이렇게 못 듣게 차단을 해버리면은 거리감을 벌릴 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폐를 주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만 비밀을 공유하는 게 조금 더 목표에 더 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관리 목표가 있으면 이쪽 자원을 쓰는 게 좋다. 이쪽 자원 중에 딱 제 위치에 있는 거 좋지만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은 뭐 지위나 어떤 공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장에 신발이 필요한데 신발을 줄 수 없다면 신발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생일 선물로 신발은 못 사왔지만 이걸로 네가 마음에 드는 걸 사. 이렇게 해줘도 비슷한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프트콘이 그거잖아. 통닭은 못 사왔지만 네가 원하는 통닭을 먹어. 뭐 이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보내주지만 거기서 사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목표하고 일치도가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이 대인적 자원을 못 쓰고 경제적 자원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게 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효도대행. 효도대행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중국에서 한번 그랬다가 난리가 났다며요. 부모님한테 가서 거의 어버이날 명절에 가서 이렇게 세배하고 안마해드리고 그러고 오는 게 서비스로 나와서 중국에서 한번 걔네는 그렇게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발칵 그런 하여튼간 인륜을 저버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다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서비스가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강아지만 하더라도 맡겨놓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정을 줘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가까운 것들을 내가 이제 대인적으로 해준 게 대인적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인적 자원이니까 안 돼. 그러면 서비스를 나 대신 내가 돈을 쓸 테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자원에 관한 원칙에서 전공은 조금 더 많지만 뭐 어차피 쓰면 2개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은 인접한 자원끼리 교환 가치가 이렇게 교환이 했을 때 효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할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표가 여기 있으면 요 자원을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여기 있으면 요 자원을 주는 게 좋다. 이거 안 주고 다른 자원을 주면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자원의 위치도 확인해야 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히 경제성이 있는 건지 대인적인 건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화가 이제 자원의 유형과 관리 방식을 같이 매칭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은 저는 인적 자원의 인적 자원의 하위 요소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가 이제 자원의 특성해서 뭐 이제 경제학과에서 아주 초반에 하는 미시경제학에서 아주 초반에 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효용 가치가 있는 것만 자원이다. 그렇죠. 효용 가치가 있는 것만 자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그래서 모든 대상물이 자원인 건 아니다. 아니 저쪽 사람 친구들이 막 꾸러미가 있는데 저 친구들이 좋으면 내가 가서 친해지려고 하는 대인적 자원을 만들겠지만 그냥 되게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난 저쪽 사람들하고 절대 친해지고 싶지 않아. 예, 나중에 가면 중거 집단 중에서 보게 되면은 들어가고 싶은 집단이 있지만 기피하는 집단도 있거든요. 그런 집단이면 효용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예요. 나는 무슨 그 집단 너무 싫어.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은 효용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닐 때도 있고 그냥 중립일 때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원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 예쁜 쓰레기는 도대체 뭘까요? 자원이야, 중립이야, 가끔 효용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 수많은 그 있잖아요. 예쁜 쓰레기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예쁘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효용과 장애, 뭐 아니면 쓰레기집 같은 경우면은 다 이제 모아 놓으시죠. 못 버리시고 그 저장 그런 뭐 그 장애가 있다라고 하시는 저장 중독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자기한테 효용이라 생각하지만 외부 사람한테 볼 때는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효용성을 네, 틀리실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효용의 또 하위 유형이나 뭐 요소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떤 자원이 효용 가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효용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거나 더 적게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일단은 시간이었어요. 최근에 시간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편의점이 저희 진짜 동네에 수많은 예전에 구멍가게라고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 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다 닫고 뭐 또 이제 저희가 24시간 배송을 해주는 그런 뭐 새벽 배송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에 열고 닫는 공간들은 효용가가 떨어져요. 효용가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안 가고 안 사용하니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시간 제약이 없는 방식들이 훨씬 더 이제 사람이 추가로 비용을 내거나 하면서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24시간 쓰거나 뭐 새벽 배송을 해주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 효용, 장소, 형태 효용까지 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형태의 제약을 다 벗어나면 가장 효용가가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장소 효용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없어도 이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갔는데도 비슷한 가격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질이 설악산인가요? 지게 메고 올라가시는 그 분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가면은 대피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어마어마하시긴 하는데, 예. 나중에 드론으로 올려줄까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이거 지고 가고 뭐. 이 장소 효용값이 제일 큰 게 사실은 해외에서 먹는 한식이죠. 그러면은 소주가 한 병에 뭐 얼마가 되고, 뭐 저희도 수입을 하면은 당연히 비싸지는 것처럼 장소가 이제 한국에서 이걸 먹을 때는 뭐 얼마 5,000원에 먹는데 당연히 해외 나가면은 공 하나 더 붙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한국에 다시 비행기 타고 가지 않는 한은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장소 효용값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태는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뭐 밀키트도 대표적인 형태 효용이고, 반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형태 효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효용가가 있어야 돼. 효용가가 없으면은 사용을 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가요. 자, 그 다음에는 효용이 있지만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접근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소랑 관련이 많이 되긴 했는데 요즘에 시간도 많이 관련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게 공무 같은 것들, 은행을 가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서류를 뭐 이제 지자체에 가서 뭔가 뭐 법률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곳에 가야 하는데 점심시간밖에 못 가는데 점심시간 쉬세요. 그럼 이제 업무를 못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거기 있지만 그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근 가능성, 관리 가능성이 요즘에 많이 섞이고 있긴 한데, 관리 가능성은 이제 통제 여부예요. 쪼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대출도 받지만 대출이 무조건 1년 후에는 원금 다 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이자만 먼저 내다가 나중에 내세요라든가, 이자하고 원금을 균등하게 해준다든가, 점점점 증액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관리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저희 주택도 보면은 뭐 융통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벽을 뭐 넣었다 뺐다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역시 관리 가능성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적 자원들이 관리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고, 인적 자원은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기초 대리를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마음을 갑자기 바꾸기도 힘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대체성과 대안적 사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상호 대체성으로 보셔도 돼요. 대안적 사용이 전공서에 있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호 대체성은 교환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누구랑 바꾸냐의 차이일 뿐이지 요즘에는 뭐 이제 이전 교환 대체는 딱히 안 보셔도 돼요. 내 거 주고 다른 걸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 걸 당겨와고 이제 미룰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대체 가능성에서 관리 가능성하고 조금 이제 달라요. 관리 가능성은 내 거를 관리하는 거라면, 상호 대체성은 내 거를 관리할 수 없을 때 이제 타인 거를 이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전 교환 대체라고 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으로 저희 나중에 이전 소득할 때 나오는 개념이고요. 교환은 등가죠. 딱 당근에 가면 내가 뭘 주고 이거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대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원하고의 대체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안적 사용하고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포화 것처럼 내 개인적인 그런 애정이라는 거, 물론 이거는 사실은 사랑은 이거는 감정적인 요소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요소하고 시간이 같이 쓰여요.
그냥 사랑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한다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는 거잖아요.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 시간은 어떻게 대체하냐면 내 감정을 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서비스 제공하는 대로 가고 대신 돈은 지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귿번의 대체는 보통 시간 자원하고 다른 자원을 이렇게 바꿔주는,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노동을 들여서 이제 수입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수입 돈 나가는 걸 줄이거나, 그렇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육아를 하면, 가정 육아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가정 육아는 당연히 이제 인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 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이제 가족 파트에서 가면은 가정 내 육아를 하면은 이제 그 어린이집 보내는 거 대신에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당이 이제 그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이제 노동력하고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통은 대체라고 많이 하기는 합니다. 대체 보통 대표적인 예가 보통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호 대체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있는 대안적 사용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원이 하나에만 쓰이는, 지금 보시면 대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여기에 쓸 수도 있고 화폐로 바꿀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목적에 따라서 이제 나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안적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관리가 가능한 자원이고 대체가 가능한 자원일 때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어떤 게 쓸 것인지, 아까 뭐 시간도 뭐 산책에 쓸 것인지 학습에 쓸 건지 뭐 아르바이트에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목표에서 어떤 자원에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럴 때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저희가 가사노동에서 기회비용법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냥 사회학에서 그 사회과에서 하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한 선택의 가치예요. 그냥 비용이란 말을 쓸 뿐이죠. 여기다가 이제 요거 있었고, 요거 환경일 텐데, 이제 기회 비용은 그냥 경제학적인 용어라서 이래요. 포기한 선택도 되시고요. 뭐 포기한 기회도 되고, 뭐 포기한 뭐 대안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포기한 선택의 가치예요.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회 비용이에요. 근데 기회 비용은 포기한 기회 비용을 쓰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도 조금 바꾸고 비용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치, 효용, 뭐 만족감, 뭐 수익, 이윤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만 하더라도 이거를 학습에 쓰면 당연히 돈은 지금 당장 돈은 안 나오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얼마에서 임금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학습을 했으면 지금은 요 2시간의 학습이 당장에 돈은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교사가 되시면 시간당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만큼 바로 나오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경제학에서는 여기 있는 가치나 비용이나 효용을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가정일 뿐이에요. 가정일 뿐이지만 매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원의 특징은 효용, 접근, 관리, 상호대체 이렇게 앞에 4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자원관리 방법 이거 외우니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나와요. 이제 일반적인 자원관리, 이제 자원을 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효용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어요. 가다가 저거 원하지만 우리는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절도니까 비용을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돼서 자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이 느는 거예요. 그냥 자원 자체가 늘면 돼요. 뭐 금전이 늘든 아니면 가사노동을 도와줄 인적 자원이 늘든, 그리고 친구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고 이런 식으로 그 대인적 자원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자원은 그냥 총 공급이 늘면 제일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총 공급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앞에 봤던 자원의 특성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있지만 1번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비슷한 말로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자원을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제 상호 대체예요.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창출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투자 쪽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사실 창출은 총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서가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 창출보다는 전환으로 보시는 게 조금 나아요. 아까 봤던 얘는 대체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아까 보신 것처럼 포화처럼 나는 지금 정보가 없어. 그럼 정보를 사시는 거죠. 정보가 없어. 정보는 없지만 유료화가 가능하니까 화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를 팔아서 화폐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은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 이제 세 번째도 비슷하긴 한데 대안적인 자원의 사용이라고 해서 요 자원하고 목표가 보통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애정을 줘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애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정 말고 다른 자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친해진다라는 그 친화력을 가져다가 애정을 형성하는 거 말고 다른 쪽에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는 자원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자원을 다른 목표에 쓰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저희 있잖아요. 뭐 집에 가면은 재활용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거 버리지 말고 수도꼭지 끼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대안적인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자원이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하는 것도 대안적 자원 사용의 한 가지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 우위의 원리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지금 비교 우위의 원리에서 이것도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원래는 기회비용이 적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시간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능하면은 기회비용이 이제 크지 않은 선택을 이제 하려고 할 텐데, 나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상호의 선택일 때가 있어요. 두 사람. 이건 원래는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계산을 시켜요. 비교 우위의 원리를 했을 때 뭘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드릴게요. 그냥 저쪽 사회학과 기출로.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내용은 지금 저희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그래서 작은 기회비용으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값이 더 적은 경우를 의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 그 전공서에 있는 기출이, 죄송합니다. 취소. 잘못 눌렀네요. 화면에 나와라. 네. 저희 전공서에 있는 기출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가사노동 분담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시간 배분을 하는데 둘 다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사노동에 무한으로 할 수는 없죠. 임금 노동의 일부를 써야 하겠고, 뭐 휴식도 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사노동을 해야 돼요. 가사노동에다가 이제 시간 배분을 할 텐데, 시간을 예를 들어 5시간씩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가사를 할 수 있는 시간 5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5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뭐 설거지를 할 때와 뭐 세탁을 할 때, 설거지도 금방이니까, 그럼 요리를 할 때, 아닌데 세탁도 금방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 요리를 하고 육아를 할까요? 두 가지는 다 몸으로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5시간을 들였을 때 그냥 시간은 걸리는 시간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그 1시간당 효용으로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1시간을 들였을 때 얼마의 효용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생산량으로 표시를 하는데, 아내는 육아를 하면은 뭐 아이 키우고 뭐 잠재우까지 이제 3시간이 걸리고, 요리는 2시간이 걸리고, 남편은 요리 뭐 하려면 4시간이 걸리고, 육아는 1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똑같이 5시간이 있으면. 그럼 남편 똑같이 5시간 쓴다면은 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죠.
이거 딱 끝내. 4시간 내내 하고 있느니 아내가 2시간에 끝내면 되잖아요. 아내 2시간 요리하시고 나머지 3시간 쉬시고, 남편은 육아 1시간 하시고 나머지 4시간 쉬시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려면은 다 해야 되죠. 혼자 하려면은 혼자 하면 5시간을 다 써서 할 수 있긴 하지만 나눠 쓸 수 있다면 효율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유리하다예요. 그게 비교 우위의 원리예요. 저희도 그거 똑같잖아요. 어디는 사탕수수만 재배하고 어디는 뭐 바나나만 재배하는 이유가 똑같이 사탕수수 바나나 재배할 수 있지만 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하고 나머지는 무역을 통해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아내 남편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경우면 아내는 2시간 요리 서비스를 받느니 3시간 양육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거나 생산량을 만들 때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거는 시간 사용으로 봤어요. 근데 1시간당 효용값으로 하면 큰 값인 걸 선택을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뭘 가사노동을 하고 뭘 사회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쓰는 경우가 비교 우위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결국 이건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을 내가 이걸 쓰고 나머지 포기하는 대신에 만약에 서비스면은 내가 요리를 하고 3시간을 뭐 맡기면서 이제 비용을 얼마를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2시간의 가치가 포기한 3시간보다 훨씬 더 여기서 만약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아내의 기회비용은 요거예요. 내가 요걸 선택했잖아요. 그럼 포기한 3시간이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을 이제 서비스로 이용하면은 3시간에 대한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외부로 가면은 비용으로 이제 산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2시간 한 값어치가 포기한 3시간보다 커야겠죠. 네. 그래야 이제 올바른 선택이. 안 그러면 3시간을 육아를 하고 2시간을 요리로 내보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돼요. 여기선 2개인데 만약에 이게 뭐 7시간 돼서 뭐 말 그대로 이제 빨래라든가 뭐 다른 청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이제 제일 값어치가 큰 것을 이제 기회비용 값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말은 이런데 딱 문제화되면 조금 달라지긴 해요, 느낌이.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기회비용이나 비교 우위 정도의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자원을 아예 그냥 총 공급을 늘리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렇게 대체해서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자원을 여기저기 써볼 생각들, 아니면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자원이 들어가면 약간 대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라.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자원의 양, 이건 다 경제학에서 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상향이나 하향 국면을 반전시키려면 계속 체중이 늘고 있을 때는 이걸 체중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량이나 식사량을 줄이는 게 확 많아야 돼요. 이미 이제 체중이 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걸 현상을 유지해도 되는데,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확 꺾으려면은 이제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고,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많을 때는 정상적인 이제 뭐 이렇게 지출하고 이제 수익 중에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플러스 이득이 나려면 그냥 조금씩 지출 줄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퉁퉁 줄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이 투자의 자원 혹은 뭐 노력의 양, 이런 개념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개인적인 것만 하지 말고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것도 이제 배려하란 말인데 딱히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 3개 정도. 근데 자원의 특성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원들을 봤고요. 그리고 뭐 13페이지에는 옛날이기 때문에 이제 인적 자원의 개발 원리나, 14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2000년도 그 문제가 가족 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쓰세요. 이거 얼마나 옛날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교과서가 이 내용이 있었어요. 2000년대니까 7차?
네, 07차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 그 영역마다 자원 관리가 다 이제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아예 이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말고 뭐 이제 환경에 대한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페이지에 있는 인적 자원에서 개발 원리에서 옛날에 이제 사람이 자원이다 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은 자원의 향상, 개발, 뭐 창출, 그렇죠? 운동 기능을 통해서 뭐 그 근력이 늘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수행과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 그 아래 세 번째 보면 되게 느려요. 굉장히 자동차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체력을 늘리는 건 한참 걸리죠. 그래서 느리고 시간, 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아마 인적자원의 특성을 쓰세요 혹은 인적자원 개발의 특성을 쓰세요 그러면 시간이 든다라는 걸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속성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4페이지도 전공서에는 그래서 뭐 지식, 기술, 그렇죠? 지식은 인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기술은 운동적인 부분일 거고, 관심은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되는 거지, 예제가. 그 다음에 건강은 이제 이거는 신체적인 부분이 될 거고, 시간 이렇게 해서 사실 얘긴 한데 그 개인적 자원의 요소를 가지고 활용한 예제가 나오지 별로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 뭐 유형, 뭐 포화 거 보고 그 특성하고 관리 방안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서 그로스 거하고 디컨 거 이 두 학자가 아주 오래된 학자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분보다는 오히려 그 저희 가족 파트에서 하는 생태학 부분이 훨씬 더 요즘에는 많이 쓰여서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로스 거 03년도 거 문제를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 물리적 상호작용의 빈도, 가족이 이제 자원,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지 정도를 해서 일단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가 가족에 있는 가족이 있고 가정 환경, 그냥 가정에 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이라고도 하셔도 되고 요게 16페이지 디컨 것도 요거를 근접으로 쓰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17페이지 보시면은 어차피 마이크로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근접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미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같은 상황인데 교과서에 나올 때는 미시라고 안 쓰고 근접으로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글쎄요. 얘도 그냥 미시라고 써도 될 것 같긴 하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둘 다 근접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접하고 광역으로 둘 다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마이크로하고 매크로일 거예요. 네. 이거는 이름 맞추셔도 돼요. 디컨 거하고 그냥 근접 광역 혹은 미시 것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디컨 거는 요 두 개만 있으면은 그로스 거는 이제 가족 바로 겉껍질에 이제 가정 환경이라는 걸 하나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로스는 세 겹인데 용어는 이제 근접 광역은 동일한데 가장 안측에 있는 이제 동심원을 가정 환경이라고 따로 한 번 더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고 당연히 가족 주변에 가장 가깝고 상호작용도 24시간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통제력도 제일 크죠. 아이들 이제 용돈 관리도 하고 뭐 가게 재무도 다 가족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가장 통제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환경은 이제 근린 생활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이 이제 가장 큰 환경 뭐 토지 이런 그 자연 환경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한반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공공 서비스 뭐 저희 가게 되면은 뭐 그 지하철 타고 오시면 뭐 무슨 뭐 K패스인가 뭐 이런 것들 서비스도 국가에서 해주고 경제 체제는 저희 뭐 자본주의고 교육 같은 경우도 뭐 중학교까지는 뭐 무상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이런 것들이 다 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건요. 안 외우셔도 돼요. 용어만 그 구분만 이름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16페이지에서는 이제 2003년도 문제에
가정, 근접, 광역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거를 주고 의미하고 예제 두 가지 쓰는 문제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내겠냐고요. 그냥 그로스는 가정 환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디컨 거 같은 경우에는 디컨은 여기 미시라고 저거 전공서가 저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근접이에요. 근접 환경이고 여기가 광역이에요. 광역 환경이에요. 광역 환경을 그러니까 그로스는 미시하고 광역을 두고 맨 하층에 가정 환경을 준다면 디컨은 근접하고 광역을 줬는데 광역을 두 개로 나눈 거죠. 광역 것이 똑같습니다. 사회적 체계하고 자연 구조적인 뭐 체계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체계니까 사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 구조적인 뭐 배경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배경을 뭐라고 썼을까요? 원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가족이 있고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이제 디컨은 미시라고 했던 거죠. 미시 혹은 근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바꾸셔가지고. 그 다음에 광역은 이제 뭐 정치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자연 구조물들을 아예 외관에 뺐어요. 얘는 오히려 생태학하고 조금 멀어요. 오히려 그 그로스게 더 생태학적인 관점이 조금 더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17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여기죠. 어느 껍질이냐를 묻는 그런 정도만 되긴 합니다. 안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뭐 2003년도 이후로 나오지도 않는 거여서. 그리고 뭐 그쵸, 문항수가 3개에서 4개인데 얘를 굳이 낼 거는 의미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이론이 이제 관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17년도 문제가 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작년 문제도 이제 투입을 써야 했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어요. 그냥 볼 때마다 기계 같아요. 기계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스무디 만들 때 그 믹서기에다가 얼음 넣고 우웅 갈면은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집어넣고 관리를 하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아주 심플한 개념이에요. 인풋이 있고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렇죠. 투입 뭐 인풋이고 프로세스 뭐 통과 과정 혹은 관리 과정이라고 하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죠. 뭐 줄여라 늘려라 보니까 뭐 너무 되직하니까 물을 넣어라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뭐 그냥 이런 사항으로 간단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8페이지에 있는 게 가장 심플한 형태고 근데 이제 투입에는 다시 큰 차원 2개가 나와요. 일단 자원은 들어가요. 저희가 앞에서 했던 자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쓰는 내가 원하는 바를 아니 일단은 스무디를 먹고 싶으면은 그 뭐 바나나를 넣든 얼음을 넣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넣지는 않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니즈 뭐 요구 뭐 이게 영어가 되어 있는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2개예요. 아니 그 기계가 그냥 혼자 돌아가진 않잖아요. 세탁 뭐 빨래를 하고 싶으면 세탁물을 넣고 돌려야 하는 것처럼 필요가 있어야 하지 그 세탁기를 그냥 비워놓고 돌리진 않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과정은 당연히 요구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2가지 차원이 있다. 요구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외부 내부도 있고 자원도 내부 외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그럼 가정 내와 가정 외 같은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어서 드린 건데 이걸 하위를 묻진 않아요. 여기 뭐 외부에서 가치, 목표, 뭐 요구사항, 뭐 요망사항, 요망사항 2번 들어갔네. 그 다음에 개인의 목표 지향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이 요구사항을 이제 지금 보시면은 18페이지에서는 동기요소라고 해서 쓰는데 똑같진 않아요. 그냥 모티베이션이 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약간 그 정서 내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보통은 여기에 그 투입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가치하고 목표가 있기는 해요. 선생님들 거에. 근데
나중에 이 관리적 하위 체계의 계획에 들어가면 여기에 표준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위치가 19페이지에 거기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페이지의 동기 요소에서 가치 목표 표준이 있는데 이 녀석이 완벽하게 투입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동기 요소로 물을 수 있느냐, 투입 요소로 물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답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그 동기 요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지향점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투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투입은 이제 관리를 위해서 무언가 이제 들어가는 자원과 원하는 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를 뭐 통과 과정, 프로세스예요. 그냥 프로세스. 뭐 관리 과정, 통과 과정, 뭐 과정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시 하위 체계를 나누어서 관리적 하위 체계하고 인적 하위 체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인적 하위 체계 혹은 뭐 사회 심리적 하위 체계라고 하고 관리적 하위 체계 이렇게 들어가서 인적 하위 체계는 가족의 기능을 저희가 가족 파트에 또 하거든요. 가족의 기능 중에 표현적인 기능에 기반을 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중에 요 구조를 갖고 있는 요 녀석이 가족 파트에서 가서 보시면 나중에 구조 기능주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면 몇 년도 이론인가요? 꽤 오래된 이론이에요. 기능주의, 나중에 가족을 설명할 때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은 부속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은 사회 전체에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아주 기묘한 부속품이다. 아주 키가 되는 부속품인데, 가족의 그 구조가 사회에 기능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 가족의 구조가 기능성을 가지려면 가족이 두 가지의 기능을 분업화해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주의는 공장하고 비슷하게 시스템을 봐요. 각각의 요소가 제대로 좋은 부품이 잘 돌아가서 연동이 돼야만 이 조직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가 돌아갈 수 있는데 가족의 구조가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위가 표현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속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봤어요. 그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스란히 그 이론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요 모형에서는 이제 인적 하위 체계가 있는데 인적 하위 체계는 여기 구조 기능주의 중에서는 표현적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체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하위 체계예요. 뭐 공부도 하고 대인적 관계로 가족 간의 유대감도 키우고 의사결정도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적 하위 체계에 들어가는 거는 여긴 도구적으로 썼네요. 그러면 여기 도구적으로 하이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거기 수단적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도구적 기능을 하는 그런 하위 체계이다. 뭐냐면은 가사노동을 관리하고 외부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어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도구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족 파트의 구조 기능주의에서는 표현적 기능은 이제 분담을 해야 되니까 분업이 돼야 되거든요. 여성이 하고 이제 도구적 기능 저희 가족하면 수단적 기능을 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남성이 하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이거 이제 고스란히 자원관리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통과 과정에서는 이제 관리적인 활동도 하지만 이거 관리를 하려면 의사결정도 내리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인적 관리 체계도 하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인적 하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말을 안 해요. 이런 게 있는데 관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보면 자원을 썼으니까 자원을 소비했으니까 자원의 변화가 생기고 요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좋았어, 싫었어. 그 반응도 조사 같은 거, 만족도 조사하는 것처럼 맛있어서 맛없었어, 깨끗했어, 더러웠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자원은 뭐 보통은 뭐 자원을 썼으면 뭐 소비 이런 것들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 요소를 이제 하나하나씩 더 볼 거긴 해요.
자, 18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괄을 하고 나서 지금 요게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기 요소에 대한 게 이제 언급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 이제 그로스 거 모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환경은 뭐 모든 환경은 경제, 정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뭐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관리 하위하고 사회 심리적인 하위 체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목표나 이제 가치는 사회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주거도 보면은 가족마다 뭐 이제 뭐 어떤 가족은 가족 친화적인 거 중요해요. 어떤 건 공동체 중요해요. 뭐 환경인 거 중요해요. 뭐 건강을 중시해서 가족들이 선호하는 그 주거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친환경적인 걸로 하려면 막 복토 주택도 하고 뭐 건강 친화형 주택도 막 하고 막 이렇게 갈 거고 아니면 본인의 건강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뭐 황토집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밸류에 대한 것들이 다 가족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가치, 목표, 표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개념적인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말 그대로 바람직함이에요. valued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목표는 골이잖아요. 골 해서 저기까지 가 이거잖아요. 그 어디까지 달성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성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쵸 지금으로 봤을 때 막연하게 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싶어 하지만 아직 연애도 아직 안 했으니까 예, 이게 화목한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화목함에 대한 기준이 아들, 딸 하나씩 낳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상태면 달성을 하고 싶지만은 아직은 못 간 그런 지점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마라톤이면 도달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이라는 녀석이 독특하게 관리적 하위 체계가 바로 들어가 있는 녀석인데 표준은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간중간이에요. 그래서 마라토너들 보면은 그 시간당 그 거리당 시간 그 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1시간에 뭐 몇 분 이상의 운동을 한다라고 하든지 하다못해 뭐 이제 그쵸 열량도 체크해서 먹잖아요. 뭐 오늘 한 끼 열량은 뭐 1000칼로리 이내 이렇게 하면 1000칼로리 이내인지 바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척도나 기준을 표준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내려오니까 가치는 이런 인적 하위 체계에 보통 많이 있고 표준은 관리적 하위 체계에 많이 있고 요 둘을 연결하는 녀석을 목표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가 그 내용이에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보통은 관리에 들어가면 목표를 가치를 세우라고는 안 해요. 가치를. 관리 과정에서 일단 목표를 세워라. 너 원하는 바가 뭐야? 명확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목표에 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요. 이제 그 보통 그런 것들이 표준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체계들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1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 과정이라고 통과 과정이라는 걸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1페이지에 피드백까지 있고 2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관리 과정 해서 이건 시간 순서의 흐름으로 한번 그 체계 요소들을 다시 본 것 해서 25페이지까지 평가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출문제는 체계 요소하고 관리 과정은 구분해서 내고 있지 않아요. 예전 문제들이 좀 이게 어렵다 보니까 체계 요소에서 냈느냐, 관리 과정에서 냈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봐서 이거 할 때는 저희는 17년도 문제가 제일 나아요. 지금 26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26페이지에 그 17년도 문제, 요게 이제 최신의 요 요소들을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 단계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체계의 요소예요. 전공서에선 체계 요소 부분, 파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네, 여기선 단계라고 쓰고 있죠. 단계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체계 요소를 선생님들이 그냥 얘는 단계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출이 이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명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관리 과정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저기 26페이지 보시면 주요 활동 이렇게 있죠. 그렇게 쓰셔도 돼요. 활동이라고 쓰셔도 돼요. 23페이지 관리 과정을 활동이라고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원래 그 이론이 있긴 하지만 출제를 꼭 그렇게 맞춰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9페이지에 있는 이제 가정관리의 그 각각의 부분들, 뭐 단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산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저희 뭐 투입에서 뭐 이렇게 뭐 아주 심플하게 하니까 뭐 욕구와 자원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요구가 나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 중에 하나 이제 아주 심플한 걸, 그러니까 필요로 하나 넣은 거고, 이렇게 두 개의 요소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출도 보시면 욕구의 충족, 만족감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요구에 대한 반응 이렇게 써 있긴 했죠. 그러니까 요구 측면이에요. 요구 측면이고, 요거는 자원 측면이에요. 또, 그러니까 투입하고 산출은 카테고리가 같아요. 요구 측면의 변화가 하나 있고 자원 측면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에 대한 반응 대신 요구의 변화, 뭐 자원의 변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용어가 고정된 게 아니니까 편한 걸로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막 이거 그 틀 그대로 다 외워야 하는 그 부담이 있는데 안 그래도 돼요. 지금 아직 이게 오래되고 조금 수정해 쓰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과정은 제가 이렇게 목표 설정에 괄호를 두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쭉 뭐 목표 설정, 계획, 수행, 평가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고 관리 과정에 계획과 수행만 두는 책들도 있어요. 저희 지금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요 바로 앞에 있는 걸 보시면은 관리 하위 체계가 계획과 수행 여기 또 수행으로 들어가 있죠. 에이 이놈의 전공서들 같으니라고 막 네, 맞아요. 이렇게 계획과 수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이제 목표 설정과 평가가 없잖아요.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기 자원관리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전공서 보시면 18페이지 버전도 있고 19페이지 버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심플하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괄호 쳐놓고 계획과 뭐 수행 정도로만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18, 19페이지에 이제 그림에서 없는 게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17년도 문제도 제가 중심이 돼서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페이지에 이제 다시 보시면 투입. 투입해서 요구하고 자원이었죠. 그래서 뭐 동기와 관련된 것들은 가치 목표이다. 아까 가치 목표가 있고 그냥 요구사항에서 뭐 필요가 생기는 사건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요구하고 사건은 이제 개념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빼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요구 카테고리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자원은 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아까 표에는 뭐 가정 내, 가정 외로 했긴 했지만 아무 그 카테고리 분류 아무 의미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과정이 크게는 계획하고 수행입니다. 계획하고 수행입니다. 계획하고 피드만 드리고 하위 체계 그리 하위 더 저기 가사 노동에도 한 번 더 드리긴 했어요. 자, 일단은 관리 과정 하위에 계획하고 수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얘가 더 하위가 더 생겨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암기해요. 근데 큰 그 체계 요소들을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2층 매장에 올라가서 여기는 가전 섹션이고 여기는 가구 섹션이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섹션이 나뉘어요. 가전에서도 뭐 여러 가전이 하위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로 가는 거예요. 계획 단계를 보시면 표준과 행동의 순서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다시 하위가 표준을 설정하는 것과 행동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화를 제 다른 쪽에서는 조직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조직이 더 어려운지 그냥 행동의 순서로 많이 쓰고 계시긴 하거든요. 표준의 설정은 이제 요구 사항에 투입의 요소 중에 가치도 있었고 목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목표란 녀석이 투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니면 인적이거나 관리적 하위 체계 양쪽에 써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입에서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아무 표현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있으니까 얘를 이제 측정 가능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표준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말은 표준은 실행을 위한 주적적 기준 이렇게 쓰라고 안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고, 표준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명료화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이제 목표를 명확히 해서 목표 달성에 유용한 자원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의 설정은 이 목표를 좀 더 명료화를 하기 위해서 목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같이 넣어서 이제 두 개를 짬뽕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나는 하루 뭐 2시간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아무리 해도 2시간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내 시간상.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오면 2시간을 어떻게 내냐고. 짬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데, 주중에 일을 하시고 주말밖에 이제 그 시간이 안 나시고 거기 육아도 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엄마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오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풀이 때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말 못 들으실 거라고. 못 듣는다고. 시간이 안 난다고. 나는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고 싶어. 아니, 시간이 나야 공부를 하지. 직장에 매여 있고 집에 오면은 살림을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살림도 하고 나면 잠을 안 주무실래? 그럼 잠을 안 자면 다음이 또 여파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 2시간만이라도 하시라고. 2시간만 하시고 그냥 그 인강우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들으시라고. 잘 못 적어도 일단 들으시라고 그렇게 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표준을 나는 하루 5시간을 잡지만 불가능해요.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확인해서 목표를 조정해서 조금 더 이제 매번 실패할 표준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마다 1000칼로리씩 어떻게 줄여요? 이틀 하면은 바로 이제 이틀을 한 3일 지나면은 그냥 쓰러질 거잖아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자원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끝줄에 있는 것처럼 자원을 산정한다는 거는 평가해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갖고 있지?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지? 얼마나 저 사람에게 애정을 쏟을 수 있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면 말이 장거리 나 매일 올 수 있어 하지만 오고 가는 시간이 10시간 심하다. 지금처럼 뭐 한 7시간이면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사고 난다고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표준을 위해서 요 2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을 설정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의 순서화는 나중에 가사노동 가시면 퍼트라는 것도 나오고, 시간을 가게 되면 우선순위도 막 나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걸 몇 시에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딱 일정을 만드는 게 바로 행동의 순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사이에 우선순위 같은 거 배열하고 해서 이제 관리 과정에서 시간 관리와 가사노동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짠다 함은 일정표, 여행 계획만 싸도 일정표가 나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이제 뭐뭐뭐뭐 살 것인지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 작성까지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나면은 하겠죠.
2박 3일 여행을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돈도 많이 나가고, 네, 뭔가 많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수행이 다시 그 하위가 또 나오게 돼요. 선생님들 거는 23페이지로 넘어가서 다 같이 붙이자니 너무 복잡하고 떨어놓자니 조금 애매한 이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2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목표의 설정, 계획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표 설정도 되고 표준의 설정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게 나오고 선생님들 교과서에 1호 때는 다 나와 있다가 2호 때는 절반만 나와 있는 게 이제 스마트라는 녀석입니다. 이따가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했었죠. 표준하고 설정을 하는데 계획의 이 특성은 뭐 사람이 많거나 그러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가능하면 표준을 잘 잡아서 명료하게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건데 딱히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표준 설정하고 행동의 순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은 실제 이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가 다시 요거는 하위 단계가 실행이라는 단계가 일단 합니다라는 하위 단계가 23페이지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가면 이제 통제라고 하는 이거 왜 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내셨어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통제 단계가 있고 통제는 다시 또 찢어져서 네. 점검과 조정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은 조절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조절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어상으로 봤을 땐 저희가 얘가 전공서 옛날 전공서밖에 없다 보니까 한국어 버전이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영어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어드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써있기 때문에 드리긴 했지만 어드저스트에 해당하는 한국어면은 다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건요. 나중에 보시면 저 그림에 다 이렇게 뭐가 치덕치덕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하시면은. 그래서 계획은 하위 2개, 수행하고 실행 헷갈리니까 수행도 하위 2개. 예. 그래서 수행 하위는 실행과 통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행 그 계획대로 그냥 2박 3일 다니시면 돼요. 아니면은 장 보시면 돼요. 근데 장 보러 갔는데 물건이 없을 때도 있고 더 싼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서 분명히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 다 팔렸어. 그러면 사과를 안 사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 살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 통제는 아마 뭐 하나 더 집으면 못 사게 하는 거긴 할 거예요. 이건 살 계획이 없던 거니까 사지 마 이런 게 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통제를 해요. 그래서 통제를 하려면 일단은 내가 살려던 항목들이 다 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 점검이 그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오징어를 사기로 했는데 오징어가 있나? 뭐 국내산을 사기로 했는데 국내산이 없네? 그러면 국내산 오징어였는데 여기가 국내산 뭐 생오징어였는데 점검을 해봤더니 없어요. 없으면 안 사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국내산이지만 냉동으로 살 것인가. 그것도 없어. 그러면 수입은 다 냉동이잖아. 수입이지만 냉동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행을 했는데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통제인데 리스트대로 하고 있는 체크 하는 게 점검이고 안 되거나 과하게 되거나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수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똑같이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항목이 계획대로 되어서 점검해서 이상 무면 조정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곳을 가고 모든 음식을 먹고 딱 돌아오시는 분. 어마어마한 제이신 분이, 그죠? 제이 맞죠? 이런 분이 있잖아요. 대문자 제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면 집에 왔을 때 예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딱 맞아요. 그런 분은 조정이 필요 없어요. 점검으로 끝나요. 체크 끝나요. 근데 이제 유동적이고
아니면 외부 사건에 의해서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사실은 점검하다가 삐끗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은 과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이에요. 조정해 보시면 계획과 비교해서 필요하면 원하는 산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표준이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표준을 조금 국내산 없으니까 그냥 수입으로, 산오징어 없으니까 냉동으로 이렇게 표준을 바꾸는 거거나, 아니면 행동 순서를 이제 여행 갈 때 여기를 먼저 가야 하는데 문 닫았어? 그러면 다른 데 먼저 갔다가 돌아오지. 1번, 2번, 뭐 3번, 4번 이런 순서를 바꾸는 것도 행동의 순서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통제에 해당하는 점검과 조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있는 촉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추가적인, 저는 보통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가하기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격려.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조금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든가, 환경을 좋아지게 한다든가, 막 일할 때 보면은 막 땀 흘리면 옆에 가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것도 촉진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 뭐 막 요리하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있으면 불 켜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촉진 조건, 촉진화, 조성 조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필수 조건은 아닌데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다 돼서 이제 산출물이 나오면은 그 산출물이긴 한데 중간 평가라고 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긍부정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이제 평가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요 편은 전체 이제 뭐 앞에 뒤에 이제 관리 과정까지 모두 다 하고 보셔야 돼서 그때 이제 같이 내용을 보고요. 기출 문제는 저희 식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식사하고 오시면 돼요.